그리고 2주 뒤 악마 같은 모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이 새까맣게 탄 걸 보니 남쪽 섬 같은 데라도 다녀온 모양이었다.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너 아직도 이 집에 있었냐? 이따가 그 사람이 올 거니까 얼른 나가. 그는 신이 난 얼굴로 거울 앞에 서서 햇볕에 그을린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있었다. 분명 여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모양이었다. 이제는 이미 이혼했으니 법적으로는 내 연녀가 아니라 새 여자겠지만 내 눈에는 다를 바가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도 비웃듯 말했다. 어머, 유흥업소 출신 남이나 된 서연 씨 아니야. 아직도 안 나갔네. 이사 안 했어. 빨리 좀 사라져. 말투는 여전했지만 남쪽 섬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실내인데도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아직도 마음은 휴양지에 가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시계를 한번 보고 차분히 말했다. 30분 뒤면 사라집니다. 안심하세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선글라스 너머로도 보일 만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왜 하필 30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는 여자가 오기 전에 옷매무새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참 태평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다시 시계를 봤다. 20분쯤 지났을 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유리 왔나. 민주는 반색하며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런데 온 사람은 택배 기사였다. 직접 받아야 하는 우편물 같아서 민준이 현관으로 나갔다. 혹시 현금 든 등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줄 위자료 말이야.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들떠 있었다. 민주는 받아온 봉투를 만져보더니 말했다. 진짜 위자료 보낸 건가? 현금치곤 얇은데 수표인가? 봉투도 뜯어보지 않은 채 고액 수표가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한 두 사람은 완전히 이긴 사람들처럼 하이파이브까지 했다. 서연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나가도 된다. 앞으로 2번 다시 우리한테 엮이지 마. 16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참 냉정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와서는 민준에게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2번 다시 안 엮이는 건 아마 어려울걸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들떠있는 두 사람 귀에는 닿지 않은 듯 했다. 결국 먼저 나를 찾게 될 쪽은 저들이 뻔했으니까. 잠시 뒤 현관 앞에는 내 짐을 실어 나를 업체 트럭이 도착했다.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30분 뒤였다. 내 짐은 많지 않았기에 순식간에 트럭에 실렸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내가 나가는 마지막 순간을 보겠다며 현관 앞으로 몸을 내밀고 서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앞서 출발한 트럭을 따라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만도 했다. 내가 탄 차는 이 지역에서도 몇 대밖에 없는 고급 외제차였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민준도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었으니까. 갑자기 가족을 잃은 내게 이 집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그래서 빚을 져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싶었다. 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워했다. 나를 알아봐 준 것에, 그리고 도윤이를 만나게 해준 것에. 하지만 내 소중한 집을 빼앗으려 한 민준과 시어머니, 당신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집은 절대로 당신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모자 사이좋게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서연, 42살 주부다. 남편 민준과 고등학생 아들 도윤이 셋이 함께 살고 있었다. 민준을 처음 만난 건 내가 24이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저녁에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손님으로 들어온 민준을 보고 가게 여자들이 웅성거렸던 걸 아직도 기억한다. 키가 크고 얼굴도 워낙 반듯해서 나 역시 순간 배우라도 온 줄 알았다. 민준은 들어오자마자 나를 지명했다. 왜 나를 골랐냐고 물으니 가게 밖 사진을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여자로서 외모 칭찬을 받는 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새 손님을 붙잡으려면 외모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내면까지 알게 만들면 단골로 이어진다. 나는 그렇게 믿고 겉모습도 말하는 방식도 태도도 꾸준히 갖고 왔다. 그런데 민주는 나보다 한 수 위였다. 내가 그를 칭찬하려고 입을 열기 전에 민준이 먼저 나를 칭찬했다. 그것도 내일이 예쁘다. 화장이 잘 어울린다 같은 거칠애가 아니었다. 눈이 맑다. 피부가 투명하다. 타고난 분위기가 좋다 같은 말들이었다. 억지로 비위를 맞추는 느낌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며 여자 다루는데 제법 익숙한 남자구나. 그게 내 첫인상이 되었다. 그날은 친구 따라 왔다던 민주는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함께 돌아갔다. 나는 평소처럼 가게 앞까지 나가 배웅했고 잘생긴 손님이네 하는 생각 정도만 한 채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일을 이어갔다. 그런데 며칠 뒤 민주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내 앞에 앉자마자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오늘도 한가하네. 진짜 에이스 맞아. 은근히 놀리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 나쁘진 않았다. 나도 일부러 발끈한 척 받아쳤다. 제 손님들은 좀 더 늦은 시간에 오세요. 오픈하자마자 오는 민준 씨야말로 꽤 한가하신가 봐요. 내가 영업용 미소를 지어 보이자 그는 크게 웃었다. 재밌네, 서연 씨. 그럼 오늘 샴페인 한 병 같이 마실까? 그날 그는 꽤 비싼 분홍색 샴페인을 시켰다. 씀씀이가 크다 싶었는데 요즘 화제가 되는 대형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영업 실적도 최고라고 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 사람을 알고 사람을 좋아하고 싶거든. 약간 취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그는 곧 내 사정도 물었다. 서윤 씨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 갖고 싶은 게 있어.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었다. 맞다. 나는 10대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다. 그 덕분에 지금은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보통 같으면 분위기에 맞게 얼버무렸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민준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나는 고등학생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부모님은 평생 꿈꾸던 내 집 마련을 겨우 이룬 직후 세상을 떠났다. 미성년자였던 나는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를 대리인으로 두고 부모님이 남긴 집 상속 절차를 밟았다. 남은 주택대출은 작은아버지가 대신 막아주셨고 나는 그 돈을 갚기 위해 밤일을 하고 있었다. 이래봬도 낮에는 멀쩡한 회사원이거든요. 내가 일부러 웃으며 말하자 민주는 정말 놀란 얼굴을 했다. 그럴만도 했다. 다른 또래들이 20대를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만 하고 있었으니까. 민주는 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아까 한가하다고 놀린 거 미안해. 서연 씨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내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뒤로 민주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나타났고 나도 어느새 민준을 기다리게 됐다. 손님과 호스티스 사이로 1년 정도가 흐른 뒤 나는 25의 밤일을 완전히 그만뒀다. 그 무렵 민준이 사귀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유는 당연히 빚 때문이었다. 빚만 아니었다면 나도 당장 만나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민주는 이렇게 말했다. 빚이 있어도 난 상관없어. 오히려 부모님이 남긴 집 지키려고 버틴 서연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무척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을 지켜낸 내 사정을 더 존중해 준 것 같았다. 나는 늘 빚 때문에 연애를 피했지만 민준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에 결혼했다. 26에 아들 도윤이를 낳았다. 일찍 부모를 잃은 나는 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했다. 민준이 그토록 아낀다던 어머니도 결혼과 도윤이의 탄생을 기뻐해 주었다.
빚은 남아 있었지만 이해심 많은 남편과 귀여운 아들이 있는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 행복이 평생 이어질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흥업계에서 잘생긴 남자를 수도 없이 본 여자들이 술렁일 정도의 외모를 가진 민준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을 리가 없었다. 눈앞에서 다정하게 굴던 남자를 있는 그대로 믿은 내가 어리석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결혼 후 10수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셈이다. 결혼을 앞두고 우리는 어디서 살지 이야기했다.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부모님이 남긴 집에서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다. 민준이 싫다고 하면 집을 새놓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뜻밖에도 너무 쉽게 이 집에서 살자고 했다. 당연한 거 아냐. 서연 씨 집은 이제 내 집이기도 하잖아. 서연 씨가 죽어라 지킨 집이면 나한테도 소중하지. 이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게 큰 집이었다. 부모님은 넓은 집에서 나를 키우고 싶어 하셨다. 다만 언덕 꼭대기에 있어 걸어 다니기엔 조금 불편했다. 그래도 버스는 자주 다녔고 내 출퇴근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민준도 자기는 차로 출근하니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민준이 내 집으로 들어오게 됐다. 실내도 공들여 지은 집이라 당시 기준으로는 꽤 세련된 편이었다. 민준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거실이 넓고 방도 많아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마치 아이처럼 들떠했다. 그때 나는 이 집을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도윤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출산 직전까지 회사를 다녔다. 반미를 그만둔 뒤 수입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에도 풀타임으로 일해야 했다. 다행히 입덧은 심하지 않았고 일에 지장은 없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부쩍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임신한 나를 걱정해서 오는 줄 알고 고맙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가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활하는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임신은 병이 아니야. 집안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집에서 민준이를 살게 하다니 정말 형편없다. 물론 나는 매일 청소를 했다. 누가 봐도 더럽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꼭 내가 청소하기 전 시간에 맞춰 들이닥쳐 아주 사소한 먼지나 물자국도 지적했다. 그래서 나는 청소 시간을 아예 앞당겨 시어머니가 와도 트집 잡을 걸 남겨두지 않는 식으로 대응했다. 청소로 시비를 못 걸게 되자 이번엔 내 외모에 참견하기 시작했다. 임산부가 무슨 머리색이 그렇게 밝아. 그 손톱은 또 뭐니? 그래서 유흥업소 여자들은 싫다니까. 천박해 보여. 처음에는 상처가 됐지만 자꾸 듣다 보니 무뎌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가 좋을 리 없어서 결국 머리색은 어둡게 바꾸고 손톱도 전부 지웠다. 갑자기 그런 차림으로 회사에 나가니 동료들이 놀랐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결혼한 여자들 사이에 시어머니 문제는 흔한 일이라고 했다.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민준이었다. 민준은 대기업에 다니고 영업 실적도 좋아 수입이 꽤 높았다. 그런데 집에는 생활비를 한 푼도 넣지 않았다. 집은 4명이니까 월세 안 나가잖아. 공과금도 뭐 얼마나 나온다고. 난 밖에서 먹는 일이 많으니 식비도 별로 안 들고. 서연 씨도 일하잖아. 내가 굳이 생활비 낼 필요가 있나. 그는 집안의 모든 비용을 당연하다는 듯 내게 떠넘겼다. 집세는 없어도 재산세는 나간다. 외식이 많다고 해도 집에서 먹는 날도 적지 않다. 사람이 한 명 더 살면 전기와 수도와 가스 사용량도 느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민준 논리는 단순했다. 원래 내가 혼자 살아도 들어갈 돈 아니냐. 그럼 지금도 네가 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수시로 드나든 뒤부터 공과금은 2배 넘게 뛰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자기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요리도 했다. 자기 집에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우리 집 인덕션이 편하다며 오래도록 쓰고
목욕할 때는 욕실이 식으면 싫다며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놓기까지 했다. 집이 언덕안기에 있다는 이유로 매번 택시를 타고 와서는 그 택시비도 내가 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민준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서연 씨는 너무 궁상맞고 식족해. 아니지. 식족한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가. 도윤이가 태어난 뒤에는 더 힘들어졌다. 전에는 자주 드나들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은 것이다. 민준이 준비한 건지 어느새 집 안방 하나가 시어머니 방이 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며느리 육아 도우러 왔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제로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만 도윤이를 안아들고 조금만 울면 못생기고 정 안 가는 아이라며 나한테 넘겼다. 밤에 울기라도 하면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며 밖에 데리고 나가서 달래고 오라고 했다. 그럴 거면 이 집에 오지를 말든가. 나는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눌러 앉아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무렵 이미 자기가 살던 집도 정리해버렸다고 한다. 내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내 집으로 이사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엄마한테 육아 조언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고 했지만 내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집에 돈도 안 넣는 남편과 들어와서는 잔소리만 하는 시어머니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했다. 천사 같은 도윤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도윤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 나는 복직했다. 가게를 꾸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복직한 나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다. 여전히 집이 더럽다느니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느니 잔소리가 쏟아졌다. 내가 조심스럽게 집에 계시니 조금만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발끈했다. 네가 돈 번다고 감히 시어미한테 일을 시켜. 한마디만 더 하면 고소할 줄 알아.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멋대로 어린이집에 가서 도윤이를 데려오곤 했다. 데려와서는 조금만 아이가 보채면 나한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당장 돌아오라고 닥달했다. 그 탓에 나는 업무 중간에 여러 번 회사에서 뛰쳐나와야 했다. 결국 어린이집에 내 허락 없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아이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독한 며느리라고 난리를 쳤지만 의외로 민준이 그때만큼은 시어머니를 달래며 정리해 주었다. 민준은 일이 바빠도 도윤이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어린이집 행사나 부모 모임 등에 나 대신 나가주기 시작했다. 그건 분명 도움이 됐다. 그런데 도윤이가 5살, 6살이 되던 무렵부터 민준의 수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 달에 몇 번씩 어린이집 아빠들 모임이 있다며 나가더니 꼭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다. 도윤이랑 친한 준호 아빠가 술이 엄청 약하거든. 매번 내가 챙겨줘야 해. 아빠들끼리만 있는 자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굳이 말 꺼내지 마. 그쪽도 민망해하니까. 아이를 맡기는 집들은 대부분 맞벌이라 바쁘다. 그런데 무슨 아빠들 모임을 그렇게 자주 하고 한 사람 챙겨준다고 매번 새벽까지 밖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다. 그 집 아내에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나도 한번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민주는 단칼에 잘랐다. 평소 안 오던 네가 오면 다들 불편해하지. 분위기 읽을 줄 알면 안 오는 게 맞지 않겠어. 게다가 누구와 만났는지도 뚜렷이 말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부모들을 마주쳐도 그 모임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체불명의 아빠들 모임은 도윤이가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민주는 아이에게 온갖 학원을 붙였다. 피아노, 수영, 영어를 시키자고 했고 주 3번씩 데리고 다녔다. 그 무렵 민준 회사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도윤이 학원은 거의 민준이 따라다녔다. 시어머니는 그런 민준을 보며 정말 교육열 높은 좋은 아빠라며 일만 하는 누구와는 다르다며 또 나를 비꼬았다. 하지만 학원비를 내는 건 전부 나였다. 도윤이에게 학원 재밌냐고 물으면 재밌다고 했다. 선생님들도 좋고 아빠도 즐거워 보인다고 했다.
아이가 즐겁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상하게 걸렸다. 내가 직접 따라가 본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이가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게 흐뭇하긴 해도 그걸 즐긴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다.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도윤이가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피아노 쳐줄게. 그리고 막 배우기 시작한 곡을 서툴지만 예쁘게 연주해 주었다. 아직 손이 작아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정말 다정하고 맑았다. 도윤이는 정말 다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다시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좀 조용히 해라.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잖니.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치며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윤이는 16이 된 지금도 피아노를 계속하고 있다. 시작한 지 8년이 됐고 그동안 선생님은 여러 번 바뀌었다. 첫 선생님은 30대의 예쁜 여자였고 그 뒤로 나이 든 선생님도 있었고 아저씨 선생님도 있었고 젊은 남자 선생님도 있었다. 지금은 음대를 막 졸업한 젊은 여자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다. 졸업 콩쿠르에서 우승까지 한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연주자보다 지도자를 택한 사람이라고 도윤이에게 들었다. 도윤이는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조립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쪽은 내가 전혀 몰라서 아마 민준을 닮은 것 같았다. 그런데 민준은 그런 쪽은 가르치지 않고 피아노만 열심히 하라고 몰아붙였다. 중학생이던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가 중요하다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다 끊고 피아노만 남았다. 집에서 연습하면 시어머니가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도윤이는 방과 후 학교 음악실 피아노로 연습했다. 학교에서는 도윤이의 피아노가 작은 명물처럼 되었다고 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16년 동안 우리 집에 계속 눌러 앉아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 집인 양 굴었다. 나와의 관계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날마다 잔소리를 들어가며 어떻게든 버텼다. 민준 역시 변함없이 집에 돈을 넣지 않았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반복했다. 젊을 때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남자와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었다. 그런데도 나는 도윤이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민준과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나를 만났을 때 다니던 회사에 지금도 근무 중이었다. 중간에 대표가 바뀌면서 사업이 더 커졌다고 했다. 지금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각종 이벤트와 도구, 앱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했다. 예전에 도윤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안내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람 아빠 회사 사람이야. 나 이 강연 들으러 가도 돼. 회사 새 대표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는 안내문이었다. 이름은 강태준.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아마 민준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준은 회사가 꽤 괜찮아졌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여전히 도윤이 교육비에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내가 적어도 아이 교육비만큼은 함께 부담해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회사 생활하면서 써야 할 돈이 많다며 오히려 돈 달라고 안 하는 것만으로 고마운 줄 알라고 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드물게 민준이 거실에 있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내 귀가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우리 대표 진짜 꼴 보기 싫지 않냐. 일은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유약해 보여. 완전 만만해. 언젠가 내가 대표 될 거야. 뜻밖의 말이었다. 전 대표 건강 문제로 갑자기 후계자가 된 사람이라던데 민준이 설마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스캔들 하나 잡아다가 떨어뜨리면 되지 않을까. 허니트랩 같은 거. 농담이야. 걔 나보다 어리더라. 지금은 그냥 아부나 하지. 나중엔 내가 끌어내릴 거니까.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마 회사 사람일 것이다. 부하 직원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대표라니 조금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더 듣기 싫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로 그때 민준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대표 되면 더 좋은 거 사줄게. 알지? 사랑해. 나는 소리 나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몇 년 전부터 수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모른 척 해온 일이었다. 사랑해. 그 말 하나로 통화 상대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났던 20살 무렵부터 민준 주변에는 늘 여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도윤이가 태어난 뒤엔 육아와 일에 치여 남편을 감시할 여유조차 없었다. 감정이 식어가는 지금 와서야 만일을 대비해 증거라도 모아둘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추궁할 수도 없었다. 증거도 없이 의심했다가 쫓겨나는 건 나일 수도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내게 남겨준 집이니까. 도윤이도 있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가 상처받을 게 뻔했다. 무엇보다 민준의 불륜을 도윤이가 알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나는 남편 통화 내용을 아이가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도윤이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용히 열어보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현관으로 가려던 순간 복도 끝 거실 쪽에서 도윤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도윤이는 얼어붙은 내 얼굴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일단 들어가. 나는 도윤이 방에 들어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도윤이는 침대에 걸터 앉아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빠도 참. 나는 민준과 불륜녀의 통화를 도윤이가 들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말도 못하고 있자 도윤이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지금 통화한 사람은 아마 3번째쯤 되는 여잔데 회사 접수 담당일 거야. 나는 도윤이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윤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고 하더라. 그래도 엄마가 더 예뻐. 그 여자랑은 반년쯤 됐을 거야. 내가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둘이 팔짱 끼고 있는 거 봤어. 도윤이는 이미 아버지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아빠는 자존심이 엄청 세서 모든 1등을 좋아해. 아까 그 회사 여자는 회사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고 진짜 본명은 피아노 콩쿠르 1등한 내 피아노 선생님이야. 이 집도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 있고 제일 크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도 예전에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갔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준의 진짜 불륜 상대가 도윤이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사실의 모든 점이 한 번에 이어졌다. 지금까지 내가 뭘 본 거지.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런 내게 도윤이가 말했다. 엄마,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나는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을 본 기분이 들었다. 아직 애라고만 생각했던 도윤이는 어느새 누구보다 믿음직한 16살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언제나 엄마 편이야. 나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런 시선으로 봤다면 이상한 점은 너무도 많았다. 지나치게 잦은 새벽 귀가, 출장 때도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 수시로 숨어서 하는 통화, 하나같이 수상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 대놓고 외도를 해온 것이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내가 뭔가 알아차린 걸 느낀 듯 계속 견제했다. 민준이는 일이 바쁘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런 걸로 하나하나 따지는 며느리가 속이 좁은 거지. 그것보다 네 행동이나 돌아봐. 집안일도 대충, 밥맛도 없고 최악이야.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정도라는 게 새벽 귀가인지 출장인지 아니면 불륜 그 자체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도윤이 말로는 시어머니는 이미 민준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 예전에 둘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계속 내게 잔소리를 퍼부었던 것도 민준 쪽으로 눈이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는지도 몰랐다. 일과 육아에 치여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온 지난 세월이 후회됐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움직였다. 그렇게 한 달쯤 흘렀다. 나와 도윤이, 그리고 민준과 시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친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다. 이상했지만 일단 인사했다. 소파에는 민준과 시어머니도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서연아, 이제 왔니? 할 얘기가 있다. 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들 앞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입을 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이혼해줘. 나는 속으로 드디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실 며칠 전 도윤이가 경고했었다. 아빠랑 할머니가 뭔가 꾸미는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특히 이혼 얘기를 꺼낼 때는 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왜냐고 물었다. 민주는 마치 오래 참고 살아온 피해자인 척 말했다. 난 더 이상 못 버텨. 넌 일만 하고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지. 도윤이 교육도 전부 나한테 맡기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다. 얘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민준이는 착하니까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참았는데 너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어. 물론 나도 이 여자한테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었지만 민준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민준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항목별로 적힌 리스트가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폭언, 어린아이 육아를 시어머니에게 떠넘김, 집안일과 식사 소홀, 생활비 요구,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민준 손글씨였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걸 쓰면서 무슨 기분이었을까?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했다. 서연 씨, 민준이는 당신과 도윤이 지키려고 죽어라 이랬어. 그런데 당신이 아내 역할을 안 했으니까 부부가 깨진 거야. 여기에 이해 없는 거지. 나를 정말 바보로 하는 모양이었다. 저 내용 전부 이의 있습니다. 내가 또박또박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렸다. 옆에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상황만 보고 있었다. 민주는 혀를 차며 내게 말했다. 부모도 없고 빚까지 있던 너를 걷어준 게 누군데. 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그게 정신적 고통이 아니면 뭐냐.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래, 민준이는 진작부터 힘들었어. 네 때문에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단 말이야.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민준 씨가 애인 만든 것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 말에 민준과 시어머니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옆에 아주머니가 딱히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불륜 이야기까지 미리 들은 듯 했다. 그 여자를 이 자리에 앉혀둔 건 내가 불리해질 증인을 만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쳤다. 맞아. 민준이가 딴 여자 만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형편없는 아내였으니까. 이미 부부는 끝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여자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 위자료는 네가 내야 해. 민주는 역겹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착하니까 위자료는 이 집으로 받을게. 대신 엄마 몫은 제대로 준비해. 이혼은 해줄 거지.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가줄 거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났다. 애초에 도윤이를 데려갈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도 뻔히 보였다. 나는 군더더기 없는 부분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위자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혼은 하죠. 어차피 이혼 서류도 준비해 왔겠죠. 사인하면 제가 제출할게요. 대신 새로 거쳐 구하고 정리할 시간은 좀 주세요. 그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내가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지. 엄마 위자료 준비도 해야 하니까. 우린 내일부터 2주 동안 집 비울 거야. 그 사이 다 정리해놔. 난 현금이 좋아. 수표도 되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옆에 아주머니에게까지 말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이긴 거예요. 가셔도 돼요. 다음에 제가 밥 살게요.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도윤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집을 비운다고 했다. 아마 불륜녀까지 끼고 여행이라도 가겠지. 나와 도윤이에게는 오히려 그게 유리했다. 나는 도윤이가 소개해준 협력자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직 우리에겐
구멍이 있었다. 민준이 사인한 이혼 서류에 내 이름도 적어 넣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내게 이 집만이 마지막 빛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 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고마웠다. 나를 찾아준 것에, 도윤이를 만나게 해준 것에. 하지만 내 소중한 집을 빼앗으려 한 민준과 시어머니, 당신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악마 같은 리스트까지 만들어 놓고 나를 몰아세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말뜻도 모르고 생활비와 교육비 같이 내달라는 말을 금전 요구라고 적어 놓은 사람들. 그런 거짓말에 속을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 집은 절대 당신들 것이 되지 않는다. 모자 함께 끝까지 무너지게 만들겠다고. 다음 날 민준과 시어머니는 피아노 선생 유리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떠나기 직전 방 안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걸 듣고 있자니 참으로 한심했다. 그들이 떠난 뒤 도윤이는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 들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나씩 모아두는 거야. 출발 직전 민준이 여러 여자에게 전화를 건 내용은 모두 녹음돼 있었다. 내가 놀라자 도윤이는 담담히 말했다. 엄마, 녹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이건 나중에 변호사님께 다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요즘 정말 도윤이에게 놀라기만 했다. 혼자였으면 절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민준을 만난 건 불운이었지만 도윤이를 낳은 건 내 삶의 구원이었다. 우리는 민준이 맡겨둔 이혼 서류를 함께 구청에 제출했고 그렇게 법적으로도 관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비운 2주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2주 뒤 새까맣게 탄 얼굴을 하고 돌아온 악마 같은 모자.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자. 민주는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안 나갔냐? 미안한데 선물 같은 건 없어. 이따 유리 올 건데 빨리 나가. 시어머니도 비웃었다. 유흥업소 출신 남이나 된 서연 씨가 아직도 있었네. 얼른 좀 사라져. 나는 시계를 보고 말했다. 30분 뒤면 사라져요. 걱정 마세요. 20분쯤 지나 인터폰이 울렸고 민주는 택배를 받으러 갔다. 위자료가 든 현금 봉투나 수표일 거라 믿은 두 사람은 들뜬 표정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그 사이 내 짐은 밖에 트럭에 빠르게 실렸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나는 마지막으로 차에 올라탔다. 그 순간 민준이 소리쳤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탄 건 이 지역에서도 흔치 않은 고급차였고 운전자는 바로 강태준이었다. 민준 회사의 현 대표. 민준이 언젠가 끌어내리겠다고 떠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차는 그대로 도윤이 학교 앞으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도윤이를 태운 뒤 미리 예약해둔 단기 임대 아파트로 갔다. 먼저 출발한 이삿짐 트럭은 이미 도착해 짐을 다 올려놓은 상태였다. 나와 도윤이는 차에서 내리기 전 창문 너머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 씨. 그는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강태준은 며칠 뒤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자며 그날은 푹 쉬라고 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한참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윤이와 함께 임시 거처에서 지냈다.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건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적어도 민준과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마음은 오히려 조금 편해졌다. 다행히 회사와 도윤이 학교 모두 가까운 곳이었다. 우리는 상황이 움직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민준에게서 미친 듯한 전화가 온 건 우리가 나온 지 2주쯤 지난 뒤였다. 일하는 중이라 받지 않았더니 부재중이 100통이 넘었다.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충분히 짐작됐다. 퇴근 후 전화를 받자마자 민준은 소리부터 질렀다. 야, 드디어 받네. 봉투 안에 있던 거 수표 아니더라. 우리 엄마 위자료는 어쨌냐? 빨리 보내.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건 당신들이 멋대로 위자료가 들어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난 낸다고 한 적 없어요. 낼 이유도 없고. 그보다 안에 든 문서는 제대로 봤어요. 민주는 화를 냈다. 그딴 건 안 봤어. 돈 아니면 관심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돈과 관련 있는 문서니까 잘 봐요. 대응 안 하면 재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재판이라는 말에 민준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인데? 뭘 하면 되는데? 전 내용 증명 안 읽어봤어요. 읽고 변호사 통해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민준 쪽에서 날짜를 조율해 이야기하자고 연락이 왔다. 원래는 우리 변호사도 함께 갈 예정이었지만 민준 쪽에서 우리 둘만 오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고 버텼다. 나는 그 오만함을 끝까지 보자는 마음으로 응했다. 약속 당일, 나와 도윤이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불법 침입으로 신고해버릴 거야. 남의 집이라니. 이 집은 원래 내 명의였다.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침입인가.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굳이 따지진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큰 소리였다. 이번엔 제대로 위자료 가져왔지. 그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이젠 2배로 받아야겠어. 거실 소파에는 이제 막 일어난 듯한 민준이 앉아 있었다. 약속된 날인데도 사람 맞을 준비조차 안 된 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인간을 배려할 이유조차 없었다. 나는 곧장 물었다. 내용 증명은 읽어봤어요. 민주는 졸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한심했다. 그날 온 건 내용 증명이었어요. 못 받았다. 몰랐다. 그런 핑계 안 통하는 문서예요. 내가 당신이 직접 받는 것도 봤고요. 그래도 두 사람은 멍한 표정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또 위자료는 언제 주냐고 묻고 있었다. 나는 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들한테 줄 위자료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당신들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그 말에 두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무슨 개소리야. 피해자는 우리야. 시어머니도 질세라 거들었다. 민준이가 딴 여자 만난 건 다 네 탓이라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더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민준 씨가 외도한 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입맛을 다시며 민준을 봤다. 민준은 짜증 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내뱉었다. 최근 1년이지. 도윤이가 유리한테 피아노 배우기 시작한 뒤라고. 그전엔 그 여자 존재도 몰랐으니까. 나는 미동도 없이 말했다. 유리 씨 얘기만 하는 거죠.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고도 계속 있었잖아요. 민준 씨가 기억 안 나면 우리가 대신 알려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도윤이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다. 그동안 모은 민준의 외도 증거였다. 아빠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였어. 그땐 그냥 아빠가 다른 엄마들이랑 친한 줄 알았지. 그 시절 민주는 어린이집 부모 모임에 열심히 나가던 때였다. 새벽 귀가를 반복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근데 엄마, 준호는 아빠가 없었어. 난 준호랑 친해서 알아. 그때 아빠가 챙긴다고 했던 건 준호 엄마였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행히 나는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육아일기를 꼼꼼히 써왔다. 민준이 부모 모임 간다던 날짜, 새벽에 들어온 날 모두 기록돼 있었다. 게다가 도윤이의 도움으로 당시 상대방 여성까지 찾아내 사실 확인도 마친 상태였다. 그 여자는 당시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다. 첫 피아노 선생님도 있었지. 콩쿠르에서 1등 못해서 헤어진 것 같지만 영어 선생님도 있었고 아빠가 영어로 작업 거는 거나 다 들었어. 어릴 땐 몰랐는데 나중엔 다 알아듣게 됐거든. 도윤이는 학원 수업을 집에서 복습하려고 늘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해왔다. 거기에는 민준이 영어로 은근하게 유혹하는 말들, 집에 갈게, 어제 즐거웠어 같은 대화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악했다. 그런 건 정황일 뿐이잖아.
그냥 대화일 수도 있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자 도윤이는 TV에 영상을 연결했다. 이건 내가 1살쯤 됐을 때 영상이야. 할머니가 나를 어린이집에서 멋대로 데리고 오기도 해서 엄마가 걱정돼서 아기 모니터를 달아둔 거래. 화면에는 아기 놀이공간 근처만 비추도록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나왔다. 그러다 민준과 어떤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명품 가방을 도윤이 놀이공간 옆에 툭 올려놨다. 그 바람에 카메라 각도가 틀어지면서 거실 전체가 보이게 됐다. 소파에 바짝 붙어 앉은 두 사람은 곧 아이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행동까지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재생하지 못하고 영상을 끊었다. 도윤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의 추악한 행동에도 구역질이 났고 이런 장면을 내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건 민준과 시어머니였다.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간 눈빛이었다. 도윤이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런 건 일부에 불과해. 다른 것도 많아. 그리고 상대 여자들 신원도 다 특정했어. 시효 지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누군지 최근에 확인한 것도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아마 시효를 들먹이려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필요한 부분을 다 준비해 둔 상태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우린 이렇게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쪽이 나한테 위자료 청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뭘 가지고 주장하실 건데요? 시어머니는 분한 얼굴로 외쳤다. 우리가 당한 정신적 고통 그 자체가 증거야.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참고로 혼인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폭언 증거도 있습니다. 그 아기 모니터 소리 녹음도 됐거든요. 그리고 도윤이는 학원 갈 때마다 늘 녹음했고 집에서 레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 전부 남아있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다. 예전에 이혼 이야기할 때 함께 있던 동네 아주머니를 떠올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편이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봐온 분이었고 부모님과도 가까웠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뵈었더니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걱정 마라. 나도 동네 사람들도 다 네 말 믿는다. 그 말을 떠올리자 나는 더욱 흔들림이 없어졌다.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까지 흘렸다. 나는 차분하게 선고하듯 말했다. 정리할게요. 나는 당신들한테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집도 절대 안 넘겨요. 이 집은 지금도 앞으로도 내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을 때 뜻밖에도 민준이 다시 살아난 듯 입을 열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전에 강태준 대표 차 타고 갔지? 나한테는 불륜 어쩌고 하더니 넌 어때? 대표랑 뭐 있는 거 아냐? 내가 그 집에서 나가던 날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떳떳하지 못했으면 대낮에 집 앞에서 그렇게 차에 탔겠는가. 민주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그게 불륜이면 강태준 대표 스캔들 되는 거고 그 인간 떨어지면 내가 대표될 기회가 오잖아. 어쩌면 네가 날 도와준 셈이지. 그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문 쪽에서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태준 씨 왔어. 고개를 돌리자 도윤이 옆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스캔들이요. 대표 자리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민주는 강태준이 우리 집에 직접 나타난 걸 보고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이번 일에서 도윤이가 소개해준 협력자가 바로 강태준이었다. 예전 학교 특강 때 도윤이는 그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로 여러 번 손편지를 썼고 강태준도 바쁜 와중에 답장을 보내주면서 인연이 이어졌다.
도윤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아빠 회사 대표라서가 아니야. 직접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으로서 존경하게 된 거야. 강태주는 민준이 궁금해하던 부분을 대신 설명해 주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건 도윤군입니다. 공부도 성실하고 이 분야에 관심도 많아서요. 장래가 기대되는 인재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도윤군 어머니가 김서연 씨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참 인연이네요. 민주는 그제야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곧 허세를 부렸다. 도윤이를 인재라고 할 정도면 실력 보는 회사겠지. 당신은 그냥 아버지 아파서 대표된 거잖아.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는 증거 있어. 내가 대표 더 잘할 수도 있지. 나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다. 회사 대표 앞에서 저런 말을 뱉다니. 그런데 강태주는 담담하게 받아쳤다. 그럴 수도 있죠. 실력이 있다면요.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민준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당신, 분명 영업 실적은 좋아요. 하지만 거래 유지율은 최하위입니다. 직원들 사기 떨어질까봐 말 안 했을 뿐이지 원래도 조만간 면담하려고 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다. 회사는 행사뿐 아니라 각종 앱과 도구를 개발하고 꾸준한 사용과 사후 관리가 중요한 구조라고. 민주는 계약 따내는 데는 능할지 몰라도 이후 관리가 형편없었다는 것이다. 다정한 건 여자들 앞에서 뿐이었다. 우리 일은 사람들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풍요는 의미 없어요. 지속돼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 회사 대표 되겠다고요. 100년은 이릅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민주는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숙였다. 강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 씨, 사내 앱으로 여성들과 개인 연락한 기록, 거래처 여성 담당자 상대로 한색 영업, 사내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 제보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회사에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민주는 방금 전까지 대표 자리를 운운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쪼그라들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의 일은 빠르게 흘렀다. 나와 도윤이는 다시 임시 거처로 돌아갔고 집 문제와 위자료 문제는 변호사에게 넘겼다. 며칠 뒤 나는 도윤이와 함께 강태준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엔 정말 감사했어요.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은 이제 그만 부르세요.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도윤이가 옆에서 싱글싱글 웃었다. 근데 진짜 신기해. 엄마랑 태준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니. 맞다. 강태준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때도 머리가 좋았고 또래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자주 놀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자리가 가까울 때 공부를 알려준 기억이 있었다. 정말 신기하죠. 도윤군 만날 때 따라오신 분이 서연 씨였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전 얼굴 그대로라 금방 알아봤어요. 여전히 예쁘시네요. 나는 어이없이 웃었다. 강태준도 민준 못지않게 칭찬은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단기 임대 아파트 구하는 것부터 증거 정리, 변호사 소개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도윤이가 힘 있는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강태준이라 더 다행이었다. 식사는 우리가 대접하려 했지만 결국 계산은 그가 했다. 이래봬도 대표니까요. 오늘은 폼 좀 잡게 해주세요.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다시 나와 도윤이를 언덕 위 우리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우리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뒤 민주는 결국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다. 조사 결과 사내 규정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불륜녀를 데리고 간 그 2주짜리 여행마저 회사에는 출장이라고 속여 비용 처리까지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민주는 집에서 내보냈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정식으로 청구했다. 물론 신원이 특정된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민준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여자에게는 청구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는 그런 나쁜 남자에게 속지 말라는 말만 전했다.
민주는 마지막 날 도윤이에게 들은 말이 꽤 아팠던 모양인지 적어도 양육비만큼은 바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의외로 조금은 만족했다. 그에게 아주 늦게나마 아버지라는 자각이 생겼다면 다행이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폭언과 괴롭힘 부분도 별도로 진행 중이었다. 지금은 모두 변호사 손에 맡겨둔 상태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나와 직접 상대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 집이 다시 온전히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집 때문에 생긴 빚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작은아버지께 전부 갚을 수 있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들은 말로는 민주는 애초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잘만 하면 이 집까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나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결혼한 뒤에도 여자 관계를 정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유부남이 되자 더 다양한 여자와 엮일 기회가 생겨 즐거웠다고 했다. 어디까지나 썩은 인간이었다. 어느 날 도윤이가 물었다. 엄마는 이제 재혼 안 해. 나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 42살이었다. 재혼을 포기하기엔 이르다고도 할 수 있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 그래도 난 도윤이랑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 그러며 안아주려 했더니 도윤이는 능숙하게 피해버렸다. 어느새 내 키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었다. 제발 좋은 점만 닮아 크면 좋겠다고 나는 진심으로 바랐다. 오늘은 도윤이 17번째 생일이었다. 도윤이 부탁으로 강태준도 집에 초대했다. 그는 생일 선물이라며 최신 태블릿을 사왔다. 둘은 형제 같기도 하고 부자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단순한 지인이라 하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유대를 쌓아가고 있었다. 내가 음료를 가지러 주방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태준 씨는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저게 무슨 질문이람 싶었는데 강태준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 엄마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잃었어. 그런데도 반 친구들 신경 쓸까봐 학교에서는 늘 웃고 밝게 지냈지.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성적도 좋았고. 하지만 가끔 혼자 울고 있는 것도 난 알고 있었어. 너희 엄마는 원래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때 그런 엄마를 많이 좋아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인데도 가슴이 괜히 먹먹하고 달아올랐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음료를 들고 거실로 돌아갔다.